해마다 봄이면 동물원엔 사랑이 가득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암컷과 수컷은 사랑을 나누느라 바쁩니다. 침팬지도 빨간 엉덩이로 신호를 보냅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죠. 또 서로 싸우던 친구들도 뭐 털도 더 많이 골라주면서 친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저놈들이 이제 사랑을 나눌 시기가 됐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죠, 저희들. 종족 번식을 위한 동물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욕구나 동기, 욕망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도 그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길 원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2차적인 감정 상태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욕망에 가깝다면 사랑의 꼴이 날 조건도 있겠죠. 키 164cm에 몸무게 48kg. 몸매가 착하다 뭐 이런 말을 또 쓰잖아요. 다부진 체격에 혈색이 좋은 피부, 그리고 짧은 커트머리. 현대인에게 섹시함은 주요 덕목입니다. 아름다운 건 이미 권력이죠. 또한 이성을 유혹해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굴곡 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S라인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허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그 사이즈,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콜라병 몸매라는 건데 서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매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의 가슴이나 뭐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가지지 못했고 또 실질적으로 예쁘기 때문에 더 탐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진화학자들은 섹시함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섹시하다고 하는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는 자손을 번식할 수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S라인 역시 다르게 봅니다. 갈비뼈와 골반, 배, 등뼈로 이어진 허리선 S라인은 아이를 잘 낳는다는 표시라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섹시하다고 말하는 데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20대에서 50대 남성 400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체형이 뚱뚱하거나 마른 정도에 상관없이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다른 그림 12장을 보여주고 가장 섹시한 몸매를 고르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몸매를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 장만.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조사 결과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델이 뚱뚱하건 날씬하건 간에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0.7에 근접한 그림을 가장 섹시하다고 뽑았습니다. 그 데벤드라 싱이라는 과학자가 무슨 연구를 하냐 하면은 옛날의 미인들의 사진, 또 요즘 미인들의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그 몸무게는 뭐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점점 날씬한 사람을 선호하지만 그 옛날에는 좀 뚱뚱한 사람을 선호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엉덩이와 허리의 비율은 그 시기나 지금이나 전부 다 0.7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 0.7이라는 게 쉽게 얻어진 숫자는 아닙니다.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면서 엉덩이는 상대적으로 풍만해야 되는데요.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그 출산을 하기에 좋거나 적절하거나 그래서 남성들로 하여금 건강한 이세를 낳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를 생물학적 신호를 여성이 남성에게 보내고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습니다. 요즘 섹시하다는 기준은 서양의 바비 인형과 비슷합니다. 허리와 엉덩이도 섹시한 비율 0.7을 보여줍니다.
S라인입니다. 보면 인간의 척추도 S자에 가깝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체중을 견디기 위해 S자로 변했다는 가설도 있고, 원시시대 여성이 임신을 해도 안전하도록 척추가 S자로 변했다는 주장도 있죠. 말하자면 섹시한 S라인은 인간 진화 과정의 결과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놀랍습니다. 단 한순간에 많은 걸 이뤄냅니다. 남자는 단순히 스킨십 그 자체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스킨십을 했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고민을 하죠. 여자분들은 특히 이 첫 키스에 많은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두고 또 상당히 로맨틱한 키스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키스를 하고 있는 동안 백혈구가 늘어나면서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 엔돌핀 같은 그 호르몬의 분비가 좀 늘어나서 기분도 좋아지고. 당신의 사랑엔 과학이 있습니다. 달콤한 키스에도 과학은 숨어 있습니다. 한 1분에 26kcal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그다음에 격렬한 키스의 경우에는 얼굴 근육을 한 34개 근육을 막 움직이기도 한다고 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키스 자체가 굉장한 운동이고요. 애절한 사랑도 과학으로 보면 다릅니다. 낭만적 사랑도, 지탄받는 불륜도 인간이 생물학적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란 것이죠. 어찌 보면 호르몬이 사랑을 만들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물학적인 특징, 그러니까 뇌에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 레리형의 연구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바람기라든가 아니면은 순애보,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열렬한 추구,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타고난 생물학적인 호르몬의 양, 수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과학으로 분석해본 당신의 사랑. 조금은 불편한 진실인가요? 1년 전부터 그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30분 심장을 움직이고 그녀 몸의 절반을 차지한 근육들을 수축하고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 몸 안엔 10,000리터의 공기가 머무르고 사라지며 그녀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밤은 깊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에겐 또 다른 밤이 찾아옵니다. 천년 전부터 계속된 인류의 유희,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한국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을 이런 술자리에서 보냅니다. 2008년엔 술 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2.4%나 증가했죠. 술을 참 많이도 마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술자리에서 무기도 만듭니다. 폭탄주라고 들어보셨죠? 2가지 술을 섞어 만든 아주 지독한 술입니다.
원래 러시아 추운 지방에서 시작된 음주 문화라는군요. 한국인이 1년간 약 71병 마시는 소주와 1년에 약 80병 마시는 맥주를 섞으면 폭탄주가 됩니다. 폭탄주는 말 그대로 위험한 술입니다. 폭탄주라는 것은 단위 시간에 마시는 술의 양, 알코올의 함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맥주 한 잔과 소주 한 잔을 따로 마시는 시간과 맥주와 소주를 한꺼번에 타서 마시는 폭탄주 경우는 따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단위 시간에 많은 알코올 함량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술은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약 20%는 위에서 흡수되고 약 80%는 소장으로 흡수됩니다. 술을 마시면 식도, 위 등 소화기는 물론이고 간세포도 손상됩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많이 마시면 인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결국은 술이라는 것은 인체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스트레스,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은 얼마나 해로울까요? 생후 7일 된 쥐로 알아봅니다. 생후 7일은 뇌세포가 연결망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죠. 한쪽 쥐엔 20% 알코올, 즉 술을 일주일 동안 먹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다른 쥐에겐 식염수를 주었죠.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이 두 종류의 쥐를 2달 동안 기르며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2달간 쥐는 거의 다 자랍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이 되는 거죠. 일단 뇌가 발달하려면 신경세포들이 생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세포들이 생겨난 이후에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쥐 같은 경우에는 생후 7일째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신경세포가 만들어진 이후에 신경세포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시냅스 형성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에 에탄올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2달 뒤 술을 먹인 쥐와 먹이지 않은 쥐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인지 능력을 보는 수중미로 실험입니다. 두 쥐는 달랐습니다. 식염수를 준 쥐는 안전한 곳을 쉽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은 쥐는 한참을 헤맸고 그러다 겨우 찾았습니다. 뇌세포를 보면 그 이유가 확실합니다. 술을 먹은 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세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두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알코올을 주입한 이후에 24시간, 48시간 이내에 저희가 뇌에서 많은 신경세포들이 한꺼번에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그 빈 공간에 다른 세포들이 채워지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렇게 채워지고 외형상으로 봤을 때 몸무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크겠지만 그 뇌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됐던 그런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뭔가 불안하고 어떤 잘못된 구조적인 변화 또는 구조적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서 발달을 비교했습니다. 행동상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겁니다. 쥐가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50cm 높이에 쥐를 올려놓고 관찰해봤습니다. 왼쪽이 식염수를 먹인 쥐고 오른쪽이 술을 먹인 쥐입니다. 왼쪽은 조심스레 움직이며 상황을 탐색하지만 술을 먹은 쥐는 극심한 불안에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단지 쥐에게만 일어날까요? 뇌 같은 부분은 혈액하고 뇌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걸 혈액-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부분의 이물질들은 걸러져서 못 들어오게 되는데 알코올이라는 분자적 특성은 그런 생체가 가지고 있는 배리어들, 그러니까 장벽들을 모두 뚫고 나갈 수 있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는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부분에서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그 알코올을 섭취하더라 그래도 나이가 어리고 특히 태아인 경우에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술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2만여 명. 여기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술이 주는 순간의 즐거움은 결국 긴 고통을 예고합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그녀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초당 10개가 넘는 어절. 1분에 100번의 저작 활동. 1분에 100비트의 소리가 더해진